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첫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미국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현지 시간 7일 반등 하루 만에 하락했습니다. 경기 침체 우려가 일부 완화되고 일본은행이 금리 인상 중단 계획을 밝히며 장 초반 상승 출발했으나 여전한 불확실성이 투심을 짓눌렀습니다. 미 재무부의 10년물 국채 입찰이 흥행에 실패하며 국채 금리가 오른 건 역시 증시에 큰 부담을 줬습니다. 또한 시장 심리가 워낙 위축돼 있고 불확실성 역시 커 작은 악재에도 당분간 변동성 장세가 이어질 것이란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엔캐리 트레이드 추가 청산 암초도 남아 있습니다. JP모건에 따르면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규모는 50에서 60% 수준입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 증시가 경기 침체 우려로 일제히 하락하자 테슬라도 4% 이상 급락했습니다. 이날 테슬라와 관련해 특별한 악재는 없었는데요. 월가에서 다시 기술주 매도세가 나옴에 따라 급락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날 미증시 오전장에서 기술주는 일본은행이 금리 인상에 신중을 가할 것이라고 발표함에 따라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둔화할 것이란 기대로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그러나 오후 들어 경기 침체 우려가 다시 부상하면서 일제히 하락 반전했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 경기 침체 우려에도 중동 지역의 긴장 고조와 오펙 플러스의 지속적인 감산으로 인해 유가가 3% 가까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동 긴장이 고조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됐는데요. 이스라엘이 지난주 테헤란에서 하마스 리더 이스마일 하니에를 암살한 이후 이란의 공격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시장 전문가들은 최근 미국 경기 침체 우려가 원유 시장에 하방 압력을 가했지만 중동 지역 긴장 고조와 오펙 플러스의 지속적인 감산으로 인해 유가가 바닥을 찍은 것으로 보인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날 오전 미국 증시가 랠리한 것도 유가 상승에 일조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는 한반도 일대 대부분 국가들이 북한의 비핵화와 외교적 대화 복귀를 바라고 있다며 북한의 전향적 자세를 촉구했습니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현지 시각 7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 문제와 관련해 동맹국 및 파트너국과 계속 협의하고 한반도 핵무장을 반대하고 외교로 돌아오도록 요구하는 것은 미국만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며 접근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제 전날 미국과 호주 간 외교 국방장관 회담 후 발표한 공동성명에도 북한 문제가 포함됐습니다. 미국과 호주는 북한과 러시아 간 군사협력을 규탄하고 이로 인해 북한의 도발이 강화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요구하고 북한이 유일한 지속적인 평화의 길인 외교적 대화에 응할 것을 촉구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증시7 진행의 아나운서 이소연입니다. 간밤 미증시 3대 지수 일제 약세를 보이면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특히나 미국 10년물 국채 경매가 좀 부진하고 소비 역시 둔화세를 보임에 따라서 오후 들어서 하방 압력을 더 크게 받아간 것으로 보여지고요. 특히나 테슬라 4% 넘게 빠지면서 개별 종목들도 다시 한번 눈여겨보셔야 될 흐름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 지표들 반드시 체크해 가시면서 유가의 흐름 역시 또 좀 첨예하게 다뤄봐야 할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더 자세한 소식은 이어지는 외신 브리핑 통해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요일의 증시 7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복잡한 외신 이야기 쉽고 간편하게 전해드립니다. 증시7 외신 브리핑 오은비입니다. 네, 간밤 뉴욕 증시는 다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다우지수는 0.6%, S&P 500 지수는 0.77%, 나스닥 지수는 1.05% 하락 마감했습니다. 장중 최고치에서 다우지수는 480.3포인트 상승했고 S&P 500 지수는 1.73% 급등했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한때 2% 이상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초기 급등 후에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주요 기술주가 하락하면서 지수는 오후 들어서 하락을 했습니다. 엔비디아는 5.1% 하락세를 보였고요.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는 20.1% 급락을 했습니다. 이외에도 테슬라 4.4%, 메타 플랫폼스 1%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월가의 공포지수라고 알려진 빅스지수는 수요일 초에 22까지 하락한 후에 거의 28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지난밤 있었던 소식들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미국 경기 침체 우려로 세계 증시가 급락한 후에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3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가 2년 만에 최대폭으로 하락했습니다. 모기지 은행협회 자료에 따르면 30년 만기 고정 모기지 평균 금리는 6.55%로 전주 대비 0.27%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이번 금리 하락으로 신규 주택 구매를 위한 모기지 신청이 0.8% 증가했고 재융자 신청도 2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올라서 전체 모기지 신청이 6.9% 증가했습니다. 모기지 금리가 내려갔지만 주택 공급 부족 현상은 지속될 전망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중동 지역의 갈등과 오펙 플러스의 원유 감산으로 인해서 유가가 오르고 있습니다. 7일 오후 뉴욕에서 거래된 WTI는 배럴당 75.14달러로 북해산 브렌트유는 배럴당 78.24달러로 상승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마스 지도자를 암살하면서 이란과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중동 지역의 불안정성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중동이 세계 주요 원유 생산지라서 이 지역의 불안정은 유가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오펙 플러스가 원유 생산량을 줄이고 있어서 공급이 감소하며 유가가 오르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경기 침체 우려가 있었지만 중동 긴장감과 오펙 플러스의 감산이 유가 하락을 막아주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일본은행이 금리 인상에 신중하겠다고 발표를 하자 미국 증시가 일시적으로 상승을 했고 이것도 유가 상승에 영향을 줬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골드만삭스 CEO 데이비드 솔로몬은 연준이 올 가을에 한 차례에서 두 차례 금리 인하를 할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미국 경제가 회복 중이며 경기 침체는 없을 것이다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최근 일부에서는 연준의 긴급금리 인하 전망이 나왔지만 솔로몬은 이를 일축했습니다. 7월 고용보고서는 예상보다 약했으나 나쁘지는 않았고 글로벌 증시 급락은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 때문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연준이 긴급금리 인하할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있고 미국 경제는 아직 경기 침체에 빠지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부 경제학자들은 연준이 금리 인하를 당장 실행하지 않으면 연말까지 경기 침체가 불가피할 수도 있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일본은행 부총재가 시장이 불안정할 경우 금리를 인상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발언으로 전일 엔화는 달러 대비 하락했고 일본 및 아시아 증시는 상승했습니다. 도쿄 증시에서 니케이 지수는 1.2% 상승했고 엔화는 147.5엔에서 146.84엔으로 변동했습니다. 그는 엔화 강세가 수입 가격 상승을 억제해서 인플레이션을 낮추고 주식시장 변동성도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부총재의 발언이 10월 금리 인상을 어렵게 했다라고 평가를 했고 금리 스와프 시장은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의 수출 증가세가 둔화가 되면서 경제 상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7월 중국의 수출액은 약 413조 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7% 증가를 했지만 이는 시장 전망치 9.7%와 또 전달의 증가율 8.6%를 밑돌았습니다. 반면에 7월 수입액은 약 297조 원으로 전년 대비 7.2%나 증가해서 예상보다 크게 늘었습니다. 중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치는 5% 안팎이지만 2분기 경제 성장률이 4.7%에 그치면서 목표 달성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이는 부동산 경기 침체와 일자리 불안 등으로 소비자 신뢰도가 낮아졌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내수 진작을 위해서 여러 정책을 내놨지만 경제 반등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국내 소비가 활성화가 되지 않으면 경제 회복이 어려울 것이다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의 7월 자동차 판매량은 감소했지만 전기 자동차 그리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가 절반을 넘게 팔았습니다. 중국 승용차 협회에 따르면 7월에 전기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가 87만 9천 대 팔리면서 전체 판매량의 50.8%를 차지했습니다. 전체 신차 판매량은 2% 감소한 173만 대였습니다. 판매 감소는 여름 휴가로 인해서 생산 중단과 가격 할인 그리고 전쟁 완화가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상반기 자동차 관련 지출은 전년 대비 1.1% 감소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중국 정부는 오래된 차를 새 차로 교환하는 보조금을 2만 위안으로 2배로 늘렸습니다.
한편 중국 정부는 자동차 대출 요건을 완화하고 소규모 도시와 농촌 지역에 전기차를 홍보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덴마크 제약 대기업 노보노디스크가 기대에 못 미치는 2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당뇨 및 비만 치료제 오젬픽과 위고비를 제조하고 있는 노보노디스크는 259억 덴마크 크로네의 영업이익을 기록했지만 예상치인 318억 덴마크 크로네에 미치지는 못했습니다. 주당 순이익도 예상보다 낮았습니다. 위고비 매출액은 116억 6천만 덴마크 크로네를 예상보다 적었고 오젬픽 매출도 예상에 미치지는 못했습니다. 노보노디스크는 올해 이익 전망을 낮췄지만 매출 성장률은 상향 조정했습니다. 미국 FDA는 여전히 위고비 공급이 부족하다라고 밝혔고 노보노디스크는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미국의 41억 달러 규모의 공장 건설을 발표했습니다. 네, 디즈니가 스트리밍 사업에서 처음으로 분기 기준 흑자를 냈다고 발표했습니다. 2분기 실적에 따르면 디즈니의 스트리밍 부문 영업이익은 4,700만 달러로 예상보다 한 분기 일찍 흑자를 달성했습니다. 작년 같은 기간에는 5억 1,200만 달러의 적자를 기록했었습니다. 반면에 디즈니의 테마파크와 크루즈 라인 등 체험 부분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3.3% 감소한 22억 2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디즈니는 미국과 중국의 테마파크 수요 둔화로 올해 4분기에도 실적 부진이 예상된다라고 밝혔습니다. 컴캐스트도 비슷한 이유로 이 테마파크 부문 실적이 부진했고요. 이는 고물가로 인해서 가게가 레저, 여행 지출을 줄이기 시작한 영향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TD 코엔의 애널리스트는 테마파크 방문은 가계 재정에 여유가 있어야 가능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기자는 파리올림픽 특수로 프랑스 경제가 활력을 얻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프랑스는 올림픽을 통해서 경제 성장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하면서 통계청은 티켓과 TV 중계권 판매와 또 관광 증가로 0.3%포인트 성장률 상승을 예상했습니다. 비자의 데이터에 따르면 올림픽 첫 주말 동안 비자 카드 소비자의 이 지출이 전년 동기 대비 26% 증가했습니다. 비자는 미국 카드 소지자들이 이 해외 올림픽 관련 지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지출액이 1년 전보다 29% 증가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올림픽으로 인해서 브라질과 일본 비자 카드 소지자의 지출도 크게 증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중국 규제 당국이 국가시장 감리관록 총국이 테슬라 차량의 리콜을 발표했습니다. 리콜 대상은 2020년 10월부터 2024년 7월 사이에 중국에서 생산된 모델 3와 모델 Y, 수입된 모델 S와 모델 X 등 총 168만 대입니다. 이 차량들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서 결함을 수정할 예정입니다. 문제는 후드 잠금 장치 시스템에 결함이 있어서 주행 중에 후드가 열려서 운전자의 시야를 가릴 수가 있다는 점입니다. 테슬라는 소프트웨어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차량 소유자에게는 별도로 연락해서 다른 해결 방법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중국에는 약 190만 대의 테슬라 차량이 등록되어 있고요. 이번 리콜은 같은 문제로 미국에서 185만 대의 차량에서 이 리콜이 된 이후에 나왔던 조치입니다. 오늘 준비한 외신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어서 국내 소식과 더불어서 오늘의 일면에서 전문가들의 수혜주까지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네, 서울경제TV 증시 7 조간 브리핑 시간입니다. 서울경제신문에서 발행한 이슈 전해드리는데요. 첫 번째 소식부터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화면 살펴보시죠. 실물경제 금융 문제 없어 글로벌 ATM 벗어날 대책 찾아야 첫 번째 소식 바로 전해드립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번 자본시장 충격은 한국 실물경제 상황과는 관계없이 진행됐다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업계도 만약 한국 경제의 기초체력에 대한 우려로 증시가 하락한 것이었다면 원화 가치도 급락했었어야 됐다며 원달러 환율 충격은 그 정도로 크지는 않았다라고 진단을 내놨는데요. 현재 원달러 환율은 달러당 1,370원 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선 한국의 경제 성장률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나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IMF는 7월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2.5%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는 IMF가 선진국으로 분류한 국가 중에 미국 다음으로 높은 수준입니다. 내수 부진이 이어지고 있긴 하지만 수출 호조세는 지속되고 있고요. 한국의 1월에서 7월 상반기 누적 무역 수지 흑자는 267억 달러로 집계했습니다. 2018년 이후 역대 최대치를 경신한 거고요. 코스피가 미국 경기 침체 공포로 약세를 보였음에도 외국인은 오히려 상장 채권을 5,267억 이상 순매수했습니다. 상장 채권 시장은 외국인이 국고채나 통화안정증권을 매수하는 주요 창고로 잘 알려져 있고요. 국고채 선물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일각에선 주요 7개국을 제외하고 외국인의 입장에서 한국이 투자 자산을 현금화하기 가장 좋아서 시장에 문제 조짐이 있을 때마다 한국에서 돈을 빼가고 있다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한국 글로벌 ATM기라는 인식이 너무 강한 만큼 이를 바꿀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밸류업을 통해 한국 시장이 저평가받는 원인을 뜯어 고쳐야 한다라는 지적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해결책으로 꼽는 의견도 함께하고 있는데요. 단 MSCI에서 요구하는 환율시장 개방 등을 감안하면 오히려 외환시장 안정성을 희생해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구조 개혁 등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갖추는 전공법이 필요한 시점으로 보여집니다. 증시 안전판 급선무고요. 한국 성장률 올해 2% 중반대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선진국 가운데서는 미국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고요. 밸류업을 통해서 저평가를 해소하되 산업 경쟁력을 높일 전공법이 필요하다라는 소식입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3원계 배터리 밀어붙이더니 뒤탈, 중국산 불안감 커진다. 최근 인천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메르세데스 벤츠 전기차 화재로 중국산 배터리에 대한 공포가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화재 차량에 중국 업체의 배터리 제품이 탑재된 것으로 확인이 되면서 중국산 배터리의 고질적인 안정성 논란이 재조명되고 있는 건데요. 업계에서는 이번 차량 화재와 관련이 깊은 것으로 추정되는 배터리가 탑재된 벤츠 전기 차량이 최소 수천 대 이상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번 화재 차량에 탑재된 배터리는 중국의 파라시스가 만든 NCM 배터리고요. 벤츠와는 지분 관계로도 엮여 있습니다. 2018년 벤츠 모회사인 다임러는 파라시스와 10년간 NCM 배터리 계약을 맺었고요. 2020년엔 9억 위안을 투자해 지분 3%를 인수한 바 있습니다. 문제는 품질입니다. 파라시스의 NCM 배터리는 중국에서 화재 위험으로 리콜을 실시한 전력이 있는데요. 2021년 중국 베이징 자동차 그룹은 파라시스의 NCM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가 특정 환경에서 배터리 화재 발생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3만 대를 리콜한 바 있습니다. 업계에선 사고 차량에 탑재된 배터리가 중국의 주력 제품이 아닌 NCM 배터리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파라시스의 NCM 배터리는 니켈 비중이 80%로 높은데요. 주행거리를 늘릴 수는 있지만 안정성이 낮아질 수가 있고요. 화재 등 안정성을 관리하는 것이 기술력의 주된 요소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 SK온 등 국내 배터리 3사는 그동안 이 분야를 집중적으로 개발해 왔는데요. 리튬과 인산철로 양극재를 구성하는 LFP 배터리는 중국이 장악하고 있지만 3원계 배터리는 국내 배터리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번 화재 사고의 원인이 배터리 결함으로 결론이 난다면 NCM 배터리 후발 주자인 중국 업체들의 품질 이슈와 안정성 이슈가 다시 한번 도마 위를 오를 것으로 보여집니다. 벤츠가 지분을 보유한 파라시스 이번 사고 차량 제품 탑재 확인이 됐습니다. 중국 업체들 NCM 안전에 의문을 품고 있는데요. 3년 전에도 대규모 리콜 사태가 있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0.65mm 삼성 최소 두께 LPDDR5X D램 양산. 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우선 두 종목 모두 빨간불을 켜면서 3% 넘는 강세로 종가 형성했습니다. 특히나 장 전에 SK하이닉스 쪽에서 먼저 호재가 밝혀졌었는데요.
다만 삼성전자도 그렇고 SK하이닉스도 그렇고 장중에 상승분을 조금 반납하긴 했습니다. 주가가 출렁인 이유 살펴보시면요. 아침부터 오보 소동이 있었습니다. HBM 8단 아직 엔비디아 테스트 중이다라는 기사가 났었는데 그 직전에 엔비디아 콜 테스트 통과했다라는 소식에 5% 가까이 오르다가 다시 상승분을 반납한 거고요. 삼성전자 이번 HBM3E 엔비디아 인증에 관심이 과도하다면서 주가 출렁임에 다시 한번 선을 그었습니다. SK하이닉스 쪽에서는 보조금을 받는다라는 소식에 주가 상승의 원인으로 또 판단되고도 있는데요. 다만 엔비디아 쪽에서 삼성전자 쪽에서도 나눠줄 거다라는 소식이 더 크게 전해지면서 16만 닉스도 좀 위태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번 삼성전자 업계 최저 0.6mm 두께의 LPDDR5X를 개발했다라는 소식을 이어서 전해드리면요. 업계에서 가장 얇은 두께, 저전력 D램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온 디바이스 AI 시장에서의 점유율 확대를 노리고 있고요. 삼성전자는 12나노급 LPDDR5X D램 1216GB 패키지 양산을 시작했습니다. 저전력 특화 D램인 LPDDR은 스마트폰과 태블릿 PC 등 주로 모바일 기기에서 사용되는 메모리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7세대인 LPDDR5X가 가장 최신 제품이고요. 이번에 양산하는 제품의 두께는 0.65mm로 현존하는 LPDDR D램 중에 가장 얇은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 모바일 기기의 두께는 가볍고 얇아졌지만 내부 부품 수는 증가하는 추세라 모바일 D램 제품의 두께를 줄일 필요성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모바일 D램이 얇아지면 슬림한 기기 설계가 가능해지고 기기 내부 발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삼성전자는 12나노급 LPDDR D램을 4단으로 쌓고 패키지 기술과 패키지 회로 기판 차폐 기술 등 최적화를 통해 이전 세대 제품 대비 두께를 9%로 줄이고 열 저항을 21% 넘게 개선시키고 있습니다. 패키지 공정 중 하나인 백랩을 기술력을 극대화해 웨이퍼를 최대한 얇게 만들었고요. 이번 제품은 얇아진 두께만큼 추가로 여유 공간을 확보해 기기 내부 온도 제어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도 보여집니다. 높은 성능을 필요로 하는 온 디바이스 AI는 발열로 인해 기기 온도가 일정 구간을 넘기면 성능을 제한하는 제어 기능이 작용이 되고요. 신제품 탑재 시 속도, 화면 밝기 저하 등의 기기 성능 감소를 최소화할 수 있게 됩니다. 모바일 D램 시장 점유율 살펴보시면 삼성전자가 57.9%로 가장 높은 파이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 뒤를 이어 SK하이닉스, 마이크론도 바짝 추격하고 있습니다. 12나노급 우선 패키지 계속해서 높여가고 있습니다. 두께 9%로 줄이고 기술 최적화하고 있는데요. 기기 슬림화, 발열 안정의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하나오션, LNG 운반선에 돛한다. 마지막 소식으로 전해드립니다. 이르면 2027년 도출간 액화천연가스 운반선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선업계가 탄소 저감을 위해 풍력을 활용하는 다양한 보조장치 개발에 나서면서 관련 사업에 속도가 붙는 중인데요. 하나오션은 일본 선사과 풍력 보조 추진 시스템인 윈드 챌린저 탑재를 위한 LNG 운반선 설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윈드 챌린저, 이 범선에 장착된 돛과 유사한 형태로 바람의 힘을 이용해 배의 추진을 돕고 있는데요. 센서를 통해 바람의 속도와 방향을 감지해 돛이 자동으로 확장, 축소, 회전합니다. 선박은 현재 상세 설계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르면 2027년 건조가 마무리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 같은 풍력 보조 시스템은 연료 사용량을 10에서 51% 넘게 줄여서 탄소 저감 효과가 뚜렷합니다. 업계에서는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메탄올과 암모니아, 수소 등을 연료로 활용하는 기술이 개발되는 한편 풍력을 보조 동력으로 쓰는 방안 또한 상용화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일본에서 개념을 승인했습니다. 멤브레인에 장착시켰는데 이르면 2027년 건조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여지니까요. 이 부분까지도 함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일면을 통해 전문가와 수혜주까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하시죠.
네, 오늘의 일면입니다. 남다른 시각으로 시장을 바라보는 분이죠. 테이바랩스 강승희 대표님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밤 미증시 3대 지수 다시 한번 하락세를 연출했습니다. 이번 소식에는 10년물 국채 경매가 좀 부진했다라는 소식도 함께 더해지고 유가 역시 갑작스럽게 다시 한번 치솟는데 글로벌 경제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걸까요? 일단은 너무 이제 월요일 날 급락을 너무 세게 해서 한번 과거에 어떤 이벤트가 있었을 때 어느 정도 빠졌었는지를 먼저 한번 체크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IMF 금융위기 때 제일 높은 곳에서 제일 밑에까지 떨어진 게 64%가 하락을 했었습니다. 코스피 기준으로 봤을 때. 그때 일간 최대 낙폭이 거의 10.95%였고요. 그 다음에 닷컴 버블 때 2000년도에서 2001년도 사이, 그 사이에서 제일 높은 곳에서 제일 낮은 곳까지 떨어질 때 55.74%가 하락을 했고요. 그날 이제 9월 12일 날 2001년도 9월 12일 날 하루에 12.02%가 하락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위기 때 미국 서브프라임 금융위기 때 41%가 하락을 했고요. 최고점에서. 그리고 그 10월 24일 날 하루에 10.57%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거의 10% 가까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면 코로나 때 같은 경우가 35%가 하락을 하고 반등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때 3월 19일 날 제일 많이 빠질 때 8.39%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될 게 과연 지금 코로나 때보다 위기인가? 코로나 때보다 더 빠진 거니까요. 그리고 이제 금융위기 때랑 비슷한가 지금이. 그런 부분들을 한번 고려를 하면서 생각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 보시면은 코로나나 아니면 미국 금융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때나 지금 상황이 비슷한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경제 상황 전체로 보면 비슷하진 않습니다. 훨씬 더 약한 이벤트라고 볼 수 있는데 실제로 주식시장은 굉장히 크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기본적으로 수급이 지금 문제가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증시 폭락 원인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미국 경기 침체 우려가 제일 먼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폭락한 첫 번째 요인은 제일 처음 시작한 건 이제 CPI가 마이너스 0.1이 발표되면서 미국 금리가 하락을 했고요. 미국 금리가 하락을 하면서 이제 모든 일이 시작이 된 거죠. 예. 오히려 미국 금리가 하락을 하면서 옌 캐리 트레이드 자금도 이슈가 생기고요. 그 다음에 나온 경제 지표들도 이제 PMI 지표가 이제 원래 예상보다 너무 낮게 46.8% 나오고요. 퍼센트가 아니죠. 포인트로 나오고 그다음에 실업률이 4.3%로 높게 나오면서 실제로 미국이 경기 침체 우려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요즘 뉴스에 많이 나오는 삼룰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계속적으로 경기 침체가 계속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경기 침체가 지금 되고 있는 거냐? 라고 질문을 던지면 대부분 아직은 경기 침체 아닌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더 많고 일단은 두 진영이 아직 팽팽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서 이제 경기 침체 아니라고 보시는 분들은 지금 미국 경기 선행 지표 자체가 아직 하락세로 돌진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경제 성장률, GDP 같은 경우도 2.8인데 지금 다른 나라들은 다 뭐 마이너스, 일본 같은 경우 마이너스 되고 이런 상황인데 지금 경기 침체는 아니다. 그 둔화 정도다라고 보는 부분이 더 많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수급 쪽에서 한 번 더 좀 자세하게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라는 말씀과 함께 과거로 회귀했을 때 금융위기 그리고 코로나 때만큼 많이 떨어졌냐? 사실 그만큼 위급한 상황은 또 아니었는데 많이 하락한 데 있어서는 방금 말씀하셨던 수급과 기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여기에 더해서 지난주에 일본 시장을 좀 짚어주셨었거든요.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우선은 간밤에는 우치다 부총재가 금리 인상 자제 발언에 다소 우려감을 덜어낸 듯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은 그래도 좀 지속적으로 언급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50에서 60%가 남아있기 때문에요. 다만 이 카드들 아직까지 시장에 잔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도 함께 엮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시장 상황 속에서 우리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포인트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엔캐리 트레이드에 대해서 얘기가 되게 많은데요. 실제로 뭐 50%가 UBS 같은 경우 이제 50% 정도가 청산이 됐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어저께 나온 블룸버그 뉴스 같은 경우는 진짜 이게 얼마나 클 거냐를 추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왜냐하면 아무도 모르거든요. 예,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엔화를 빌려서 미국 기술주를 산 포지션이 얼마나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솔직히 누군가 확실하게 알고 있다라고 얘기가 굉장히 어렵죠.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비투를 한 금액이 얼마냐. 글로벌리 일본 돈 빌려서 이거를 알고 싶은 건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엔캐리 트레이딩이라고 하는 것들이 원래는 거의 채권 쪽 안정적인 금리 차이만을 먹으려고 수익으로 추구하는 거였는데 지금 분위기는 N으로 그냥 돈 빌려서 산 모든 거를 그냥 엔캐리 트레이드라고 부르고 있고 그것들이 청산되면서 빚을 갚느라고 청산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블룸버그 뉴스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엔화와 나스닥이 굉장히 같이 움직였고요. 그리고 그 같이 움직이는 모습들을 지금 이제 보여주시는 것처럼 이제 파란색과 검정색이 나스닥인데 거의 같이 움직이는 거를 올해 들어서는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추정하기 위해서 실제로 해외 투자 규모를 그냥 측정을 한 거예요. 일본에서 얼마나 해외 투자를 했느냐. 그게 빌려서 한 거든 뭐든 상관없이 추정을 해보니까 487조 엔, 그래서 3.4조 달러가 너무 크죠. 그중에서 최근 3년 전 대비해서는 17%가 증가했다. 그래서 특히 2018년도, 19년도 이후에 코로나 때 이후에 굉장히 급박하게 늘어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정부 입장에서 보면은 실질적으로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해서 실제로 투자를 한 거다라는 뉴스를 발표를 했어요. 그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중앙은행이 그냥 그 돈 가지고 외국에다 투자를 하면은 엔캐리 트레이딩이 되는 거잖아요. 자기 돈으로 남의 나라 거 계속 사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자기가 BOJ 같은 경우 이제 일본 국민들한테 예금을 받아서 0을 주고요. 그러니까 이자를 안 주잖아요.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해외 투자를 한 거죠. 그래서 그 해외 투자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수익이 좋을 수밖에 없죠. 예, 빌린 이자를 내지 않으면서 수익만 계속 발생을 하고 있었고 그 안에 AI 주식들도 폭등을 했고 그게 이제 일본 같은 경우도 연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해외 자산이 50%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직결적으로 연결이 돼 있다라고 봐야 되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엔캐리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유동성 부분이 굉장히 이제 위축이 됐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서 금리 인하를 하고 있지만 할 가능성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금리 인하에서 유동성을 풀어도 실제로 일본에서 엔캐리 트레이딩이 청산이 되면 다시 유동성이 없어지는 거라서 그 효과가 얼마 안 생길 수도 있다라는 쪽 때문에 지금 더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이야기까지 다시금 짚어봤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9월 FOMC에서 연준이 빅컷을 단행할 수도 있다라는 소식 나오고 있습니다. JP모건과 모건스탠리 같은 경우에는 세 차례 나눠서 0.25%포인트씩 인하할 것이다라는 소식이 있고요.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50bp 내릴 것이다라는 빅컷에 대해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야기가 서로 다른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빅컷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더 무게가 실려가고 있습니다.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실까요? 지금 이제 페드워치라는 이제 그 CME 사이트에 네네. 보면은 확률이 나오잖아요. 그 확률에서는 이미 이제 어저께 제가 캡처한 걸로는 63.5% 정도가 인하를 하는 거, 50bp 하는 걸로 예상이 돼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50bp가 실제로 단행될 확률이 높다라고 시장은 이미 반영을 했고 그게 채권 가격에 반영을 했고 그것이 주식 가격이 이미 반영된 상태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게 100%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더 나쁜 경제 지표들이 나오고 주가가 더 빠지면. 근데 지금 현재 상태 내에서는 50bp냐 아니냐를 되게 그 결정을 짓기보다는 주식 시장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가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주식 시장 자체가 하락을 하게 되면 미국 국민 같은 경우는 주식 비중이 너무 많기 때문에 투자 비중이 우리나라는 집이지만 그래서 실질적으로 소비가 악화가 될 것이고요. 주가가 여기서 더 빠진다면 그리고 소비가 악화가 된다면 이제 FOMC 미팅에서 다음번에 50bp를 인하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주가가 여기서 반등을 어느 정도 해주고 여기서 유지가 된다면 기본적으로 25bp 정도를 하면서 추가적으로 보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부분들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더해서 미국발 경기 침체 공포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침체하는 건 아니다라는 의견도 우세합니다. 2개 분기 연속해서 역성장을 기록해야 정말로 침체로 접어드는 것인데 우리 그렇게까지 아니야라고 선을 긋는 미국의 모습인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실까요? 경기 침체 부분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으로 리딩 인디케이터, 그러니까 선행 지표들 자체가 아직 하락하고 있지는 않다고 보이기 때문에 완전히 지금 경기 침체로 들어갈 확률이 훨씬 더 높아졌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아직은 우려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아니다. 이제 뭐 JP 모건 같은 경우는 맞다라고 하면서 지금 해외 글로벌 IB들까지도 같이 얘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경기 침체 부분이 반영이 된다면 실제로 반영이 된다면 금리는 50bp 인하가 되면서 주식은 훨씬 더 빠질 가능성이 높아진 상태다라고 보시고 일단은 지표들이나 주식 시장들을 보면서 그 부분이 따라서 같이 움직인다 이렇게 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이번에 급락을 하면서 뭐 프로그램 매도다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도 결과론적으로 프로그램 매도라는 것이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변동성이 커지면은 자동으로 나오게 돼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리스크 페리티라거나 아니면 퀀트 펀드들이라는 것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고 그 부분이 굉장히 포지션이 적지 않습니다. 근데 변동성이 커지면 위험 자산을 저절로 줄이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굉장히 임팩트가 이번엔 있었고 그 부분에 한국도 위험 자산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비중이 축소되면서 우리나라 영향이 크게 받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경기 침체 우려 그리고 엔캐리 청산 이야기까지 짚어봤는데 여기에 더해서 그럼 우리 빅테크 고점 논란도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빅테크에 드리워진 먹구름 역시 글로벌 증시 폭락 원인 중 하나로 꼽혀질 것 같은데 이번 달 말에 엔비디아 주가 성적표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은 어저께 이제 슈퍼마이크론이 너무 나쁘게 나왔죠. 네. 네, 너무 나쁘게 나와서 실적이 기대 이하 나오고 그리고 코멘트에서도 이제 엔비디아한테 받는 블랙엘이 크게 영향을 못 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딜레이된 것도 연기된 것도 생산 연기된 것도 이제 좀 별로 안 좋은데 기분이 거기다 네. 대고 슈퍼마이크론에서 그런 식으로 이제 컨퍼런스 콜에서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현재 상황 하에서는 실적 자체는 저는 어느 정도 잘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이미 매출액이 결정이 돼 있는 상태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올해 내년까지는 이미 계약이 다 끝나 있는 상태니까. 그리고 블랙엘이 인도되면서 약간의 이제 뭐 실적 부분이나 영향을 미치겠지만 아직 그 전체 퍼센티지에서는 매출 퍼센티지는 크지 않기 때문에 결과로서 진행이 될 가능성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때도 똑같이 이제 컨퍼런스에서 젠슨 왕이 이제 뭐라고 얘기하느냐, 좋아질 거다라고 얘기하느냐 이 부분이 더 포커스를 맞춰져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에는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이나 메타 이런 이제 클라우드 업체들이 굉장히 이제 주요 고객이잖아요. 그래서 그쪽에서 얼마나 이제 매수하는 부분들, 투자하는 부분들을 지속할 수 있는가에 대한 코멘트들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지난주에 있었던 30일에 있었던 메타랑 이제 같이 협업으로 얘기했던 그래픽 카드 컨퍼런스에서 이제 젠슨 왕이랑 저커버그랑 이제 옷도 갈아입으면서 둘이 이제 굉장히 친밀한 관계를 보이면서 이제 오픈돼 있는 AI 소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계속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양 진영으로 싸우는 양상이 됐고 엔비디아와 메타가 붙었고 애플과 이제 구글이랑 합친 연합이 두 쪽에서 이제 경쟁을 하는 구도가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AGI나 이제 이 초인공지능이나 이쪽 쪽에 더 포커스를 맞춰서 개발을 계속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이번에 더 많이 추락을 할 경우에는 더 매수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공포감이 남은 시장 전략 가늠할 키워드 마지막으로 여쭤볼 텐데요. 두 가지, 중동 5차 전쟁에 대한 우려와 미국 대선에 대한 변동성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8월에 어떻게 좀 포인트를 잡아가면서 투자 판단 임해야 될까요? 일단은 지금 뭐 엔캐리 트레이딩 끝났다, 뭐 바이온 딥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변동성 자체가 아직 줄어들지가 않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약간은 중립적인 위치를 계속적으로 유지하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들고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엔 같은 경우 140엔 이하로 하락할 경우에는 한 번 정도 더 추가 하락이 있는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 같은 경우는 지속적인 엔화 강세를 할 만큼의 경제 성장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140엔 이하로 가서 급락을 할 경우에는 엔화를 사든 뭐 아니면 엔화를 팔던 아니면 주식을 더 사던 할 기회가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기존에 있는 현재 2, 3일 올랐다 그래서 이렇게 뭐 따라서 사거나 이러기보다는 위아래로 계속 흔들 거다. 그러니까 지금보다 좋은 레벨 살 수 있으니까 좀 천천히 매매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살짝 관망하는 분위기 쭉 이어가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목요일 오늘의 일면 강승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투자하기 전에 참고해보면 좋을 리포트 준비했습니다. 오늘 준비할 리포트는 최근에 정말 좋은 실적을 냈던 KCC로 준비해봤습니다.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일단 하나투자증권에서 발행할 리포트고요. KCC 2024년 그리고 내년 사상 최대 실적 달성 가능성 이렇게 말을 적어놨습니다. 투자 의견은 매수 유지하고 있고요. 목표 주가도 38만 원 이렇게 유지 이렇게 표현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일단 2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컨센 12% 상회했고 사상 세 번째로 높은 실적이라고 합니다. 일단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전 분기 대비했을 때 32%,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는 무려 56%나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최근 상향된 컨센서스를 12%나 상회하는 굉장히 큰 호실적으로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또 2022년 상반기 중국 전력난에 따랐던 이때 당시에 호주와 좀 정치적 갈등으로 인해서 석탄 공급에 차질이 생기면서 메탈 실리콘 그리고 유기 실리콘 급등, 이때 가격이 굉장히 많이 급등을 했었습니다. 생산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가격이 급등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런 이슈를 기록했던 사상 최대 실적 이후에 무려 세 번째나 높은 영업이익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살펴보자면 일단 지배 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328억 원 이렇게 감소를 했고요. 투자 유가 증권 가치 변동에 따른 평가 차손, 예를 들어 한마디로 말해서 이 회사가 투자를 위해서 가지고 있는 주식이라던가 채권, 이것이 총 마이너스 1,700억 원이 발생됐다고 합니다. 일단 이렇게 영업이익이 잘 나올 수밖에 없었던 요인은 이렇게 크게 여러 가지로 꼽아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실리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KCC 하면은 창우가 먼저 떠오르실 것 같은데 사실 KCC는 실리콘의 굉장히 강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 실리콘 부분에서만 전 분기 대비했을 때 무려 493% 증가를 했고요. 영업이익률은 1.1%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 범용 제품 판가 상승, 한마디로 우리가 주로 사용하고 있는 이 제품들, 실리콘들의 이 가격이 상승했고 고원가 재료 소진으로 인해서 적자폭이 축소된 게 첫 번째 포인트로 자리를 잡았고요. 두 번째로 오토모티브 자동차 관련된 거, 퍼스널 앤 헬스케어, 뭐 치약이라던가 아니면 샴푸 같은 거 혹은 소비 제한 고부가 실리콘의 마진 또한 개선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쟁사인 시네츠, 다우, 그리고 바커 이렇게 실적 개선 반영이 됐다 하는데 사실 이 세 회사는 경쟁사로 꼽을 수가 있지만 이 세 회사에서 굉장히 실적이 좋게 나왔으면 시장에서는 신뢰도가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수요가 많다 혹은 또 시장에서 굉장히 신뢰도가 높다라고 평가가 되는 부분으로 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폴리실리콘 가동률 조정에 따른 원재료 메탈 실리콘의 약세, 그로 인해서 원가 절감 효과가 극대화됐다라고 하는데, 이 폴리실리콘 같은 경우에는 이 메탈 실리콘을 고순도로 정제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게 이 폴리실리콘인데, 이 폴리실리콘의 자체의 이 가동률을 조금 더 낮추기 때문에 원재료 자체인 이 메탈 실리콘이 약세가 되면서 원가 절감까지 극대화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외에도 조금 요인이 몇 개가 더 있는데요. 글로벌 실리콘 3위 업체인 모멘티브를 인수를 했는데, 이 모멘티브 같은 경우에는 다우 그리고 바커와 함께 양대 산맥으로 자리하고 있는 실리콘 최대 업계 중 하나입니다. 또한 여기서 또 1분기에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던 게 바로 이 실리콘인 만큼 이 실리콘의 향후 추세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도료입니다. 도료 같은 경우에는 사상 최대 영업이익인 640억 원, 전 분기 대비 매출이 무려 20% 이상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도료는 또 쉽게 말해서 페인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선용 방호도료 수요 호조가 계속될 것이다. 배를 만들 때 배를 다 만들고 나와서 이제 노화를 막기 위해서 페인트 칠을 굉장히 두껍게 합니다. 근데 최근에는 또 조선 수주량이 많이 늘어난 만큼 그로 인해서 당연히 페인트도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고요. 또 배 같은 경우에는 5년에 한 번씩 꼭 덧칠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노화도 막아야 되고 배에 붙어있는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해서도 5년에 한 번씩 이렇게 페인트를 계속 덧칠해야 하기 때문에 5년에 한 번씩 좀 슈퍼사이클이 도래한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중국과 인도,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이 해외 법인 판매량이 증가한 요인도 여기 플러스로 또 작용이 되고 있고요. 또 분체 도료 수출이 확대됐다라는 점이 있는데, 분체 도료라는 건 분말 형태로 된 이렇게 페인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분체 도료의 가장 큰 특성이 바로 친환경이라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 시장에서 페인트의 수요는 그대로 가고 있지만 왜 굳이 이 분체 도료가 많이 늘어나냐? 단 한 가지입니다. 정말 에코프렌들리 친환경적이기 때문에 여러 나라에서 이렇게 분체 도료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당연히 단가까지 상승이 되면서 이로 인해서 또 여기에 또 영업이익에 높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 도료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배나 혹은 아니면은 일반 옷에다가 이렇게 바르는 그런 용도가 아니라 도료는 일단 자동차에도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동차 겉면을 덮고 있는 게 바로 이 도료기 때문에 자동차의 업황이 개선됐다 하면은 당연히 이렇게 도료 영업이익까지 순항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또 페인트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외벽에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설이 많이 호황이 되고 있다 하면은 함께 또 올라가는 게 바로 이 도료 파트입니다. 또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까지 있으니까 이 부분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세 번째, 건자재. 글라솔 판매량 증가로 전 분기 대비 10% 견조한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네, 이건 일단 이렇게 지금 배에 어떻게 해서 조선 수주가 이루어지고 있느냐. 지금 2024년에 보면 2022년에 대비했을 때 굉장히 큰 폭으로 올라오고 있는 만큼 조선 수주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중에서도 여기 밑에 하단에 보면은 한국, 우리나라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 안에서도 굉장히 큰 폭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일단 신한투자증권에서 나왔던 건설 관련된 리포트를 확인해 봤더니 착공 증가와 주택시장 회복세가 또 기인되고 있다. 또 공급 확대한 도시정비 규제 완화와 또 3기 신도시, 이런 앞으로의 이슈들이 계속해서 증가를 할 거기 때문에 이 부분, 페인트 부분 한 번 더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3분기 영업이익에 대해서 전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전 분기 대비 1%, 전년 동기 대비 60%나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전 분기와 유사한 수준이고요. 실리콘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45%, 3% 각각 상승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단 원재료인 메탈 실리콘의 추가 약세가 영향이 끼칠 것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료와 건자재 합산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1,125억 원으로 전 분기와 유사한 실적이 예상되고, 특별한 환경 변화가 있으면은 이것보다 더 올라가겠지만 아직까지 없다고 평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실적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전 분기와 유사한 영업이익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일단 실적 전망적으로 좀 크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4년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 67% 성장을 했고, 그다음 25년 내년 같은 경우에 여기서도 추가적으로 15% 더 증가를 할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사상 최대치를 다시 한 번 더 재경신을 할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KCC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뭐 2차 전지나 아니면 배터리 뭐 이런 것처럼 큰 폭으로 상승하기보다는 정말 조금 올라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투자하실 때 이 부분 꼭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핵심입니다. 오늘 일본 BOJ의 7월 금융정책 결정회의 요약본이 공개가 될 예정입니다. 오늘의 일면에서는 글로벌 증시 전망과 대응 전략 분석했고요. 변동성 장세 속 방향성을 잡을 수 있는 전략 키워드까지 살펴봤습니다. 투자하실 때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저희가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이고요. 해당 종목의 가치 혹은 상승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잠시 후 증시8 서울경제TV 개장 방송이 이어집니다. 더 다양한 인사이트 가져가실 수가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